네, 어서 오세요. 우리 채널은 뭐 남의 채널에 거의 관심이 없어요. 이제 우연히 지나가면서 그냥 미국과 유럽의 역사 유튜버를 좀 살폈더니 뭐 서양사의 이면을 밝히는 채널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뭐 티키스토리 뭐 이런 것, 뭐 다나바나 뭐 이런 뭐 모르겠지, 이름도 기억 안 나요. 뭐 우리 자주인 라디오를 그냥 그대로 복사했나 싶을 정도로 주제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컨텐츠를 갖고 있는 채널도 있었고, 뭐 참고문헌 제시하는 것도 형태도 똑같고,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보니까는 러시아에 친하고 친독일 성향도 갖고 있고, 이스라엘에 되게 반대하고 아나키스트 성향도 갖고 있고, 뭐 그런 거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사의 이면을 밝히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대 앵글로색슨 역사가 러시아와 독일 역사를 아주 부정적으로 심각하게 왜곡을 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 긍정적으로 왜곡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곡한 사람을 비난하고 왜곡당한 대상을 감싸 안아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죠. 민주주의도 심각하게 왜곡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그렇게 드러나더라고요, 보니까. 영국이 러시아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했잖아요. 옥스퍼드 역사학자들이, 강단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영국을 비난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를 감싸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 크리에이터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뭐 좋고 뭐 영국이 싫고 그게 아니라 누가 왜곡을 하렵니까? 아무튼 간에 뭐 우리 자주인 라디오와 컨텐츠가 아주 비슷한 미국 유럽 유튜브 조회수가 영상당 30만에서 150만까지 나오더라고요. 우리 영상은 뭐 2000, 3000, 잘 나가봤자 3000이잖아요. 100분의 1, 300분의 1도 안 되죠. 한국 사람들이 뭐 한국사 말고는 서구 역사에 관심이 없잖아요. 당연한 소리죠. 뭐 서양이라고 하면 이제 교과서가 가르쳐준 거 그것만 그대로 그냥 알고 싶어 하지, 그 이면을 알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중에. 하지만은 그렇게 서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없이 살아가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정치적 이유식도 삐뚤어지게 되고 근대성도 뭔지도 모르게 되고요. 평생을 정치적으로 왜곡된 정치의 의식을 갖고 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좌파 우파나 마찬가지고요. 근대화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괜히 러시아를 싫어하고 중국을 싫어해요. 역사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왜 싫어하냐고 물으면 응답을 못해요. 어디서 들은 이상한 그 찌라시 소문 같은 거 듣고 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돼버리나 모르겠습니다. 앵글로색슨 영국 같은 경우 최소 18세기부터 러시아와 독일을 견제했습니다. 싫어하진 않았어요. 프랑스는 대놓고 싫어했죠. 하지만은 러시아하고 독일은요, 나라가 커지니까 견제했을 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19세기 중반 후반부터 이제 러시아를 좀 적대하기 시작했죠. 갈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를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 해쳐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0세기 냉전까지 만들게 되죠. 이게 서양사예요. 러시아를 악마화했다고? 거기에 푹 빠진다고요, 서양사를 모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역사적인 의미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는 말이죠, 영국을 돈벌레라고 욕해왔지만은 속으로는 되게 좋아했어요, 영국을. 한국과 일본 관계 같아요. 한국이 일본을 겉으로 되게 싫어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동양에서는 우리가 강대국끼리 한번 친해보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마음이 있듯이 러시아 사람들도 영국을 뭐 돈벌레니 뭐 제국주의니 뭐 욕을 해도 속으로는 또 은근히 좋아했다고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국민들이 정부를 포함해서 이토록 영국을 적대한 적은 러시아 역사에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서구 전체를 적대해버린 계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러우전의 역사적인 의미예요.
이 사실을 한국 정부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서양사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라고 말이에요. 영국과 러시아, 서구와 러시아 문제는요, 정치, 외교, 경제 그런 피상적인 문제만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기본적인 프레임을 살펴봐야 됩니다. 서구의 역사에 관심도 없으면서 서구가 만든 이데올로기에 푹 빠져갖고 외교를 펼치는 나라가 한국 정부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서구는요, 러시아가 한때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거나 편견을 만든 게 아니에요. 러시아 혐오의 역사는요, 영국을 위시로 해서 굉장히 길고요. 공산주의 들어오기 전부터 그랬고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한국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부하 내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중국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하 내동을 하고 그래요? 러시아라든가 중국에 대하여. 영국이 강대국이 되어가는 독일 프로이센, 러시아를 견제하고 욕하고 비난했듯이 일본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대하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러고 있는 거고, 왜 부하 내동을 하냐고 말이에요. 어디서 근거도 없는 말을 갖고 뭐 중국이 뭐 한국을 뭐 어떻게 하네 마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신병에 걸려갖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에이. 한 18세기 영국은요, 프로이센의 그 독일을 견제하듯이 러시아를 견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하듯이 러시아 정부나 러시아 특히 귀족들, 뭐 농민들은 뭐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고 영국을 아주 좋아했어요. 18세기 러시아 지식계층에서는요, 영어를 잘하면 굉장히 숭배받았고요. 한국에서 영어 따라 배우기 똑같이 했다고요. 러시아도 18세기, 19세기 그랬습니다. 유럽 전반에 프랑스어가 교양어였어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프랑스어도 교양어지만 영어가 프랑스보다 훨씬 더 교양어였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잘하는 건 뭐 일반적인 지식인들이 좀 하는 것이지만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더욱더 칭송받았습니다. 속으로 은근하게 영국을 존경하고 있었죠. 18세기 뭐 피터 대제부터 예카테리나 2세, 예카테리나 대제까지 쭉 이어지는 이 러시아는요, 영국을 뭐라 그럴까, 문화적으로 따라 배우려고 그랬던 잉글랜드 컬처였다 그 말이에요. 영유였죠. 영유. 러시아에서 그랬습니다. 좀 촌스러운 사람들이 한 나라를 좀 좋게 보면 푹 빠지는 게 있어요. 러시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러시아가 미국 독립전쟁을 지지하고 영국에 적대하는 바람에 이제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거꾸로 영국이 또 오스만을 또 지지를 해갖고 러시아와 전쟁할 때 오스만을 또 지지를 해줬다고, 뭐 이런 외교적인 갈등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영국을 계속 좋아했습니다. 푸시킨도 영국을 좋아했고, 푸시킨도 영어 따라 배우고 하려고 영어 배우고 막 그랬잖아요. 외교 갈등이 언제나 있었지만 두 국민들 사이에 어떤 그런 면이 있었다고. 러시아가 영국 사람들을 영국 사람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이에요. 또 러시아와 영국은요, 나폴레옹 전쟁으로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겉으로 하도 친해 보였다고 말이에요. 그게 18세기 내내 그렇게 흘러왔고,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러시아와 영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친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도 실은 러시아 국민들은 영국을 더 좋아했죠. 하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항상 견제를 그렇게 합니다. 일본이 영국을 닮았어요. 소심해가지고요, 이웃 나라가 조금만 자라나면 그렇게 속으로 막 쪼잔하게 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8세기부터 프랑스는 뭐 예전부터 적대국이었고, 자라나고 있었던 프로이센, 러시아, 강대국으로 자라나겠다 싶으면 무조건 적대했습니다. 속으로. 절대 겉으로 안 드러내죠.
근데 영국인들의 보통 시민들한테까지도 러시아 적대의식이 들어갔다고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영국의 일반 국민들도 러시아에 적대하기 시작한 게 19세기 중후반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였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영국과 러시아 외교는 뭐 한번 친해졌다 끊어졌다 친해졌다 끊어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영국의 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그 출발점 1815년 비엔나 회의부터 이 영국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세계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때 러시아가 발을 뺐어요. 자유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그때부터 문화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게 1815년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요, 금융을 국제화시킨 세계 최초의 은행입니다. 1810년에 유럽 5개 대도시에 각각 지점을 두었어요. 그래갖고 그 국제 여신을 시작했습니다. 이 국제 금융이란 게 뭐냐면요, 자기 나라 정부가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에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사업자한테 대출해 줍니다. 지금이야 뭐 일반화됐으니까 야 그게 가능한가, 그게 뭐 어때서 이럴 줄 몰라도 그때는 불가능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일본 은행이 한국 사업자한테 대출을 해주고 한국 정부한테 돈을 구워줍니까?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상상 불가한 거였어. 그러나 로스차일드는 그렇게 했어요. 서로 통화도 다른데 금의 또 함량도 다르고 그거 다 조절을 해줬다고. 그래서 국제금융이라고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 정부와 해외 사업자들한테 대출을 해줬다는 거. 두 번째, 서로 간에 여신을 맞추기 위해서 금괴를 중개해줬다는 거. 금이요, 금. 예, 금을 이리저리 막 돌릴 수 있고, 또 금을 또 주화 만드는데 또 참여하고, 그런 일이 바로 국제금융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서로 무역하는데, 어음을 발행해줬다고 말이에요. 외상장부를 만들어줬다고 말이에요. 각국 간에 무역하는데 외상장부, 어음 깡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세 번째 국제금융 사업이고, 또 네 번째는 상품거래 신용장을 작성해 줍니다. 그 은행에 금이라든가 외환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신용장 작성이 어렵죠. 그거를 로스차일드 은행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무역을 죄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요. 19세기에. 또 다섯 번째가 외환거래를 통해서 차익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게 국제금융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환전 얘기하는 거, 환전. 여섯 번째, 수출보험. 그게 국제금융이에요. 수출보험. 예, 수출하는데 이제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배가 뭐 침몰한다든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유럽 전역을 이렇게 유통망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철도금융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도 굉장히 이제 JP모건이 철도금융점이 커졌는데, 유럽에서도 로스차일드가 철도금융, 철도에 보증을 서줌으로써 모든 철도 사업을 관여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했던 게 바로 국제금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19세기에 이런 방식의 국제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던 은행은 오로지 로스차일드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스차일드는 근본에 있어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자유주의 정치 풍토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기 때문에 한 나라가 민족주의적으로 보호무역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완전 금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영국의 자유주의를 실질적인 차원에서 주도했다. 뭐 이거는 뭐 실제 아는 사람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특히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꼬붕인 니알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가 저기 로스차일드 가문의 역사 자서전을 쓰면서 다 자기
입으로 스스로 밝힌 내용이에요. 영국의 경제하고 엘리트 사회에서요, 로스차일드가 끼쳤던 영향력은요, 이건희의 10배 정도 돼요. 한국 정부한테 이제 끼치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건희가 무슨 말하면 한국 정부가 쫄쫄 맸잖아요. 솔직히 그런 영향력의 10배는 넘었다고요. 영국 정부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로스차일드가 무슨 말만 하면 끌려지 않았습니다. 그게 19세기 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 당시 제국주의였잖아요. 결국 대영 제국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건 로스차일드의 제국주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리알 퍼거스입니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영국의 제국주의는 로스차일드의 제국주의 아니냐.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나탄 로스차일드는 이제 진짜 로스차일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의 이제 셋째 아들이에요. 런던 본부를 맡았죠. 나폴레옹이 무역 봉쇄했잖아요. 1806년부터 14년까지. 그래서 영국의 그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유통이 어려웠다고. 이때 밀수품을 실어 날랐던 게 로스차일드예요. 영국 정부는 쾌재를 불렀죠. 얼마나 로스차일드가 고마웠겠습니까? 이 밀수품을 실어 달으니까. 근데 로스차일드는 밀수품으로 되게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엄청 팔아먹고 돈을 벌었는데 그래도 영국 정부는 좋았던 거예요. 또 나폴레옹 전쟁에 막대하게 자금을 쏟아부었죠. 전쟁 자금을 로스차일드가. 뭐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웰링턴 장군도요. 아예 로스차일드 가문이랑 결혼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고요. 연주를 잡으려고 그랬고 그랬습니다. 뭐 지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사람이란 게 뭐 다 비슷해요. 모든 국제금융가가 그렇듯이 아무리 전쟁 자금을 대준다 하더라도 전쟁을 하는 두 나라한테 모두 돈을 대주는 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적대국이라는 게 없어요. 은행한테는요. 금융가한테는 적대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영국이 러시아 싫어하고 프로이센 싫어한다고 뭐 로스차일드가 러시아 싫어하고 프로이센 싫어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양쪽에 다 돈을 대준다니까요. 어떤 적대감도 없었어요. 전쟁을 하는 애국심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두 나라 모두 융자하는데.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국제금융가 놈들한테는 조국이란 게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천하의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진실을 남겼다고. 이게 나폴레옹이 은행가들한테는 조국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는 국제금융을 단독으로 주도하면서 유럽의 전쟁에 거의 빠짐없이 파고들었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지금 한국 정부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 영향력 관계 100배는 훨씬 넘어섰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꼼짝을 못했어요. 영국 정부가. 1815년 나폴레옹이 패전했죠. 그래갖고 로스차일드 파리 지점장 살로몬 로스차일드가 비엔나 회의를 개최합니다. 뭐 전쟁에 뛰어든 나폴레옹 모든 나라들이 로스차일드한테 돈을 빌려갖고 전쟁을 했잖아요. 이제 뭐 거기 돈 갚아야지 로스차일드한테. 그러니까 이 비엔나 회의를 로스차일드가 주재할 수밖에 없고 이제 유럽을 차근차근 나눠 먹어야 돼요. 로스차일드는 이제 당신들 언제 내 빚 갚을래? 어떻게 갚을래? 장기적으로 갚을래? 단기적으로 갚을래? 30년 줄게. 그 사이에 또 융자되는 거는 금리 어떻게 할래? 다 플랜을 제시했고요. 재융자 다 권유하고 상의하면서 비엔나 회의에 모인 5개 강대국의 대표들한테 모두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러시아의 짜르 알렉산더 1세만이 툴툴 된단 말이에요. 로스차일드한테. 뭘 융자를 받아? 우리 러시아가 안 받아 우리는. 막 이러고. 물론 러시아애들랑 직접 책상에 앉아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어디 건방지게 일개 은행장이 황제 앞에서 아련을 합니까? 못해요. 하지만 뒤에서는 말이에요. 로스차일드가 엄청 움직였기 때문에 오죽하면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 재상 수상까지도
로스차일드한테 막 달라붙었다고 말이에요. 프로이센도 잘 따라갔어요. 응? 그 당시 프로이센은 민족주의로 되게 강했지만 그래도 로스차일드를 잘 따랐어. 이상하게 러시아만 빳빳하게 굴었다고 말이에요. 로스차일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전쟁 배상 문제, 보상 문제, 유럽 분할 문제가 비엔나 회의 1815년에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요, 로스차일드가 제안했던 겁니다. 유대인 해방 문제였어요. 유대인 해방 문제. 유럽 각국에 퍼져 있는 유대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해 먹으려면 유대인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사후 처리 문제만큼이나 중요했어요. 로스차일드한테는 유대 해방 문제가. 그래서 이 뭐 훔볼트 같은 멍청한 독일 철학자들 이용해가지고 유대 해방을 위해서 뭐 뛰어다니게 만들었고요. 돈 많이 줬어요. 선물도 많이 주고. 또 러시아 짜르 알렉산더 1세도 그랬어요. 그래 이제 유대 해방해도 되지 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고. 근데 유대인들이 워낙에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렇지만 이제는 해방할 때가 됐다. 더 이상 개토에 묵지 말고 자유롭게 일하게 한번 해보자. 내가 말이야 유대인들을 잘 대접해줘서 그들 사이에서 멘델스존 같은 음악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나는 좋다 그랬어요. 그렇게 짜르는 유대인들한테 유화적이었다고요. 이랬던 짜르를 왜 로스차일드가 그렇게 싫어하기 시작했을까? 첫 번째가 말이에요. 비엔나 회의에서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러시아 정부가 사설은행한테 융자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비엔나 회의에서. 직접 만나진 않았다니까요. 나탄 로스차일드랑. 황제를 어떻게 만나요? 건방지게. 근데 황제가 자꾸 그렇게 짜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걸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또 그랬냐면 누구든 간에 사설 융자 같은 거 받지 않겠다 그랬고요. 또 뭐라 그랬냐면은 어떻게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을 이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중앙은행을 세우려면 국가가 세워야 되는 거지. 어떻게 영국처럼 민간은행을 세우나? 우리는 영국식 은행을 거부한다 그랬다고. 이 말을 들은 나탄 로스차일드가 가슴이 굉장히 꼬이기 시작했죠. 예. 나탄 로스차일드는 영국에서 러시아 융자금을 이미 다 예산을 짜고 있었어요. 근데 예산을 안 받겠다 그러는 거야. 자기네가 이렇게 짜놓은 거.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럼 러시아 버리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까짓 거 러시아 뭐 가난한 나라 몸집만 컸지 뭐 그 봉건적인 나라 버려버리면 되는데 어째서 로스차일드가 러시아를 그렇게 손에 놓질 못하고 절절 맸을까? 프로이센하고. 왜 그랬냐면요. 이게 국제금융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질상 세계화 네트워크에서 밖에 없어요. 통화를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금을 본유로 해가고 금화를 중심으로 해서 통화를 붙잡아야 돼요. 한 나라 통화가요. 자기의 독자적인 금을 가지고 독자성을 유지하잖아요. 한 60%만 유지해도 나머지 40%는 지네가 대출을 통해 갖고 통화를 바꿔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지네 통화로. 근데 100% 독자성을 가지려고 하면요. 이웃 교역 국가한테도 영향을 끼친다고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네끼리 위안화하고 루블로 교역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달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천히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 전염을 일으킨다고, 통화 전염을. 그래서 막아야 했다고. 그게 로스차일드가 러시아를 적대했던 이 유일한 이유예요, 실은. 그랬던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유대 네트워크라도 살아 있었더라면 어떻게든 간에 유대 네트워크를 이용을 했을 텐데, 뭐 유대인 해방시켜주겠다고 했던 그 알렉산더 1세가 해방하겠다고 1818년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뭐라고 조건을 달았냐면 정교회로 개정하는 조건 하에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알렉산더 1세가 1824년 6년 후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유대인들은 말이야 정교회로 개종을 전혀 안 하네. 오히려 우리 러시아인들이 유대교로 자꾸 개종을 하네. 그래서 유대인 해방 안 하겠다 그러고 유대인 통제 정책으로 다시 돌아서 버렸어요. 이때부터 나탄 로스차일드는
런던 시티와 함께 러시아 적대의 위대한 역사를 출발시킨 거고, 이 역사가 전 세계 그리고 또 서구에, 특히 서구의 보통 사람들의 뇌까지 세뇌시켜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동안 로스차일드 은행과 런던 시티의 러시아 적대의식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유럽 사람들의 마인드로 쭉 저렇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사단은 말이에요, 금융의 독자성을 지키려고 했던 짜르한테 계속 반감을 지녔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프리메이슨을 이용을 많이 했죠. 프리메이슨 소속, 특히 이제 프랑스 프리메이슨으로부터 이제 러시아 프리메이슨 독립화시켜가지고 러시아 귀족들한테 자유주의를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알렉산더 게르첸이에요. 알렉산더 게르첸이 로스차일드의 그 영국의 채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러시아 황제가 알렉산더 게르첸의 그 자산을 동결시켜 버렸거든요. 그 로스차일드가 풀어줬어요. 그러면 알렉산더 게르첸은 로스차일드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줘야 되겠어요? 러시아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계속 퍼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19세기 러시아는요, 막강한 군사와 산업화도 실행하고 있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를 싫어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기네 군주제 하에서 쓸데없이 그렇게 개인들한테 무한한 자유를 주는 자유주의는 필요 없다 그랬다고요. 여기다가 헤르첸이 자유주의 사상을 계속 집어넣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뭐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데요. 뭐랄까, 정치적 정서의 독자성이 강하다고요. 알렉산더 헤르첸이 결국은 자유주의 사상을 퍼뜨리다가 결국은 러시아의 아주 고전적인 인민주의라고 있어요. 농민과 노동자 중심으로 사회의 자치를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 있다고, 거기에 빠져들어가 자기가 스스로 개종돼 버렸다고 말이에요. 알렉산더 헤르첸이. 이거를 공부한 게 한국의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예요. 이게 한국에서 최초로 러시아 자유주의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프리메이슨을 연구했어요. 뭔 공부를 했는지 이 이인호 러시아 제도는 러시아의 적대적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서구 프리메이슨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러시아를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프리메이슨은 또 비판한다고, 또 이인호 씨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국제 자유주의자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러시아 대사로 기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한국 정부는 그냥 러시아 대사로 그거 해버렸다 이 말이죠. 서구 역사에 관심이 없으면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친미주의자들은 모두 외교의 전선에 배치를 해놓습니까? 위성락, 김진아, 정은경, 김현정 같은 친미 세계화주의자들을 외교 전선에 요직에 박아놓고 있어. 이게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뭐에 도대체 한 1년 지났으면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제가 이름까지 4명을 지적을 해줬어요. 19세기 유럽 전쟁에 로스차일드가 관여하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돈벌이가 안 되는 이탈리아 내전, 보불 전쟁 뭐 이런 거 빼면 모두 전쟁에 관여했습니다. 두 나라가 누가 이길 것인가 승전과 패전을 점치고 한쪽을 밀어주던 그런 나폴레옹 전쟁 때 국제 금융 노름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나탄 로스차일드의 아들 리오넬 로스차일드는 각국에 모두 더 대출을 해주는 다방면의 대출 방식을 선호했다고. 그래서 크림 전쟁이 대표적인 러시아 적대 전쟁 후에 첫 번째 적대 전쟁이었다고 말해요. 로스차일드가 관여했죠, 당연히. 1854년 로스차일드가요,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만 터키한테 전쟁 자금을 보증했습니다. 또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요. 로스차일드의 사례를 따라갖고 아편 무역하고 돌아다니던 텐트 앤 컴퍼니, 이 회사도, 이 더러운 회사도 300만 파운드를 오스만한테 융자를 해줬고 말이죠. 오스만 터키는 자기네 나라 역사 최초로 전쟁을 위해서 해외 융자를 받았고, 이 융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오스만 터키의 멸망을 앞당기게 돼요. 다른 나라에 빚지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원래가 오스만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 실수의 첫 번째가 바로 크림 전쟁이었다 그 말이에요. 로스차일드는요, 평소에 항상 양쪽에 돈을 대주듯이 러시아한테도 자금을 지원했지만 패전할 정도의 자금만 지원했어요. 절대 승전 못하도록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는 과대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오스만에 엄청난 돈을 갖다 줬지만 러시아한테는 쥐꼬리만큼 줬다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패전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이 전쟁의 꿀맛, 이 전쟁의 꿀맛을 로스차일드는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계속 맛을 봤지만 크림 전쟁에서 굉장히 크게 봤다고 맛을. 이 전쟁의 꿀맛은요, JP 모건도 쨍하게 봤어요. 직접적인 투자는 굉장히 가렸지만 이 프랑스 측에 곡물, 면, 철도, 채권, 융자금 총 5천만 달러를 수출했다고. 그래갖고 150만 파운드를 순수익을 얻은 게 JP 모건이었습니다. 그 로스차일드의 그 전쟁의 피맛을 JP 모건도 맡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JP 모건이 군산 복합업체에 깊숙하게 끼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로스차일드는 아예 막심 기관총까지 그런 산업계에 진출하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게 바로 크림 전쟁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크림 전쟁은 또한 영국이 의도적으로 기획한 대러시아 적대 전쟁의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영국이 로스차일드와 함께 대러시아 적대 행위의 첫 번째로 들어간 물리적인 전쟁이 바로 크림 전쟁이었다 이겁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이 영국의 대러시아 적대 전쟁이 말이에요. 프랑스도 끌고 들어오고, 미국도 끌고 들어오고, 네덜란드 끌고 들어오고, 벨기에 끌고 들어오고, 폴란드까지 끌고 들어오면서 전 세계 전쟁으로 일으키면서 이게 러시아를 적대하기 시작한 게 크림 전쟁의 첫 출발점이었다. 게다가 전쟁의 꿀맛을 국제 금융가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JP 모건을 위시로 해서, 필두로 해서 영국과 미국 금융가들이 전쟁의 피맛을 알고 뛰어든 게 크림 전쟁이고, 그 이후의 모든 전쟁은 다 금융 세력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로스차일드로서는 러일 전쟁처럼 바깥으로 공표는 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의 적대한 첫 번째 전쟁이 크림 전쟁이었고, 그 이후의 모든 대러시아 전쟁은 영국 정부와 로스차일드가 서로 협력한 러시아 붕괴를 향한 그런 전쟁들이었다 이겁니다. 1부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